조선 영조 임금 시절 박문수가 충청도 암행을 나간 때 얘기예요. 그해 봄은 유난히 짧았어요. 꽃이 피었나 싶으면 바로 여름이 왔고 여름이 오자마자 가뭄이 들었어요.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우물물이 줄어들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했어요. 농사꾼한테 그 맑은 하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가뭄만 문제였으면 그나마 나았을 거예요. 근데 조정에서 구휼미를 내려보내도 정작 백성들 손에는 제대로 닿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중간 어디선가 새고 있다는 거죠. 박문수가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이 직접 내려가 살피겠습니다. 영조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기가 무섭게 박문수는 짐을 쌌어요. 제일 낡은 옷에 허름한 갓, 발에 편한 집신. 마패는 깊이 품에 숨겼어요. 겉으로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시골 나그네였어요. 충청도까지 걸어가는 길은 멀었지만 박문수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걸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말을 섞었어요. 장돌뱅이, 나무꾼, 보찜장수, 밭을 나온 아낙.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구휼미가 제대로 안 온다. 관아에 가봐야 소용없다. 원님은 얼굴 보기도 힘들다. 그 말들이 하나같이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박문수가 어느 고을 장터에 들어선 건 5일장이 서는 날이었어요. 장이 서는 날이면 인근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드니까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소식도 오가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났어요. 박문수는 그 분위기가 좋았어요. 장터야말로 세상 돌아가는 걸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천천히 장터를 돌면서 이것저것 구경하는데 책방 쪽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10살쯤 된 사내아이가 책방 주인 앞에 서 있었어요. 두 손으로 책 한 권을 받쳐들고 있었는데 그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해서인지 아니면 뭔가를 결심하느라 힘을 쓰고 있어서인지. 이거 얼마나 쳐주실 수 있어요? 아이 목소리가 작지만 또렷했어요. 기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책방 주인이 안경 너머로 책을 훑어봤어요. 겉표지가 낡고 모서리가 달아있었어요. 주인이 코웃음을 쳤어요. 에이, 이게 뭐가 됩니까? 낡아서 쓸 데가 없어. 엽전 2잎이나 줄까? 아이 얼굴이 순간 구겨졌어요. 그래도 꾹 참는 게 보였어요. 그것만으론 부족한데요. 어머니 약값이 단잎인데. 그럼 할 수 없지. 나는 2잎밖에 못 줘요. 싫으면 다른 데 가보든지. 아이가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다른 데 가봤자 더 쳐줄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이 장터에서 책 사는 곳은 여기 하나였으니까요. 박문수가 그 옆으로 천천히 다가섰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 책이 뭔지 알 수 있었어요. 논어였어요. 그것도 인쇄 상태를 보니 조정에서 찍어낸 관판본이었어요. 원래라면 적어도 20잎은 넘게 쳐줘야 할 책이었어요. 낡은 게 흠이라도 안에 글자는 멀쩡했어요. 2잎이라는 건 그냥 아이가 어리다는 걸 이용한 거였어요. 박문수가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이 책이 낡았다고 하셨는데 안에 글자는 낡지 않았지 않소? 책방 주인이 귀찮다는 듯 박문수를 봤어요. 나그네 양반은 왜 남의 흥정에 끼어드시오? 그냥 궁금해서요. 관판 논어가 2잎이라니 너무 싸지 않소? 주인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는 사람이 왔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이 책 제가 10잎에 사도 되겠소? 아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박문수가 품에서 엽전을 꺼내 아이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책을 받아들고는 바로 책방 주인한테 내밀었어요. 당신한테 다시 팔겠소. 20잎에. 주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아까 2잎에 사겠다고 했으니 이 책 값어치는 알고 있는 거 아니오? 모른다면 2잎도 못 매기지. 값을 안다면서 어린아이한테 터무니없는 값을 부른 거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주인 얼굴이 점점 벌개졌어요. 구경꾼들이 생기니까 더 난감해진 거예요. 뭐라 반박하려다가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박문수가 아이한테 돌아섰어요. 아이는 손에 엽전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직 파악을 못한 표정이었어요. 얘야, 이 책은 아버지 거지.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요. 박문수가 책을 아이한테 다시 내밀었어요.
그럼 팔면 안 되지. 아버지 말씀대로 공부해야지. 아이가 책을 받아들고는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러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어요. 근데 어머니 약값은 어떡해요? 박문수가 잠깐 생각하는 것 같더니 말했어요. 아버지가 뭘 하시던 분이냐? 훈장님이셨어요. 근데 작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많이 편찮으세요. 한 달째요. 박문수 표정에 뭔가가 지나갔어요. 이름이 뭐냐? 돌쇠요. 돌쇠야,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 옆에 있어라. 저녁쯤 약이 갈 거야. 아이가 눈을 깜빡였어요. 아저씨가요? 어른들이 그렇게 할 거야. 아이가 무슨 말인지 반쯤 알아듣고 반쯤은 모르는 표정으로 고개를 꾸벅 숙이더니 책을 안고 총총 사라졌어요. 박문수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장터를 한 바퀴 더 돌았어요. 이미 감을 잡고 있었어요. 구휼물자가 풀려야 할 시기인데 장터에 약재가 없었거든요. 구휼미도 턱없이 적었고요. 약재상한테 슬쩍 물어보니 관아에서 가져간다는 걸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가난한 백성한테 가야 할 게 엉뚱한 대로 새고 있는 거였어요. 저녁 무렵 박문수가 관아 앞에 섰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관아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암행어사 출두야. 원님은 아침 문안을 올리던 중이었는데 그 소리에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그대로 떨어뜨렸다고 해요. 박문수의 조사는 빠르고 정확했어요. 조정에서 내려보낸 구휼물자 목록과 실제 창고 재고를 대조하니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쌀이 빠져 있었고 약재가 빠져 있었어요. 원님 측근들이 중간에서 빼돌린 거였어요. 원님은 모른 채 했지만 장부에는 다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원님은 그 자리에서 파직됐어요. 창고가 열렸어요. 쌀과 보리 그리고 쌓여있던 약재들이 마을 사람들한테 나눠졌어요. 오래 기다렸던 것들이 드디어 제 주인한테 가는 거였어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박문수가 돌쇠네 집을 한번 지나쳤어요. 멀리서 보니 누군가 집 앞에 약꾸러미를 내려놓고 가는 게 보였어요. 관아에서 보낸 사람이었어요. 돌쇠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약꾸러미를 받아들고 한참 내려다봤어요. 그러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누구한테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그냥 하늘이라도 보는 거겠죠. 박문수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 떠나려는데 장터 어귀에서 돌쇠와 딱 마주쳤어요. 아이가 책을 옆구리에 끼고 어딘가 가던 참이었어요. 어디 가냐? 서당이요. 오늘부터 다시 가기로 했어요. 박문수가 눈썹을 올렸어요. 어머니는? 약 드시고 좀 나아지셨어요. 공부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아이가 책을 꼭 쥐어 보이면서 말했어요. 이거 절대 안 팔 거예요. 박문수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은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래, 그 책 안에 아버지가 있는 거야. 잘 간직해라. 아이가 꾸벅 인사를 하고 총총 달려갔어요. 그 손에 든 책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박문수는 그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그러다 고개를 돌려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혼자 중얼거리면서요. 책 한 권이 마을 하나를 살렸네. 그 말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그냥 그렇게 혼자 말하고는 박문수는 또 걸어갔어요. 다음 마을을 향해서 또 다른 억울함을 향해서요. 이름도 남기지 않고 얼굴도 남기지 않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